애미야, 내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가겠구나.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쑤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구나. 어머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절대 못 빠지거든요. 약 드시고 좀만 참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안 오시면 준이는 어떡하라고요. 아파서 오늘은 손주를 못 봐주겠다는 말에 시어머니 걱정은 커녕 대놓고 짜증만 내는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도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참는 시어머니. 그리고 더해지는 사돈의 비아냥까지 착하기만 한 영숙 씨의 반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의 하루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65해를 살아온 김영숙은 부엌에서 팔을 다듬다가 휴대폰 벨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 박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실 때 파김치 좀 넉넉히 담가오세요. 아, 젓갈 냄새 너무 심하게는 말고요. 우리 그이가 싫어해서. 인사도 없이 용건부터 쏟아내는 목소리가 귀를 찔렀고 영숙은 익숙한 듯 한숨을 삼켰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영숙은 욱신거리는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지 벌써 3년째였는데 날이 추워지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불에 달군 쇠를 쥔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영숙의 몸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다시 팔을 집어들었습니다. 37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새벽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김민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예쁜 색시를 얻어 결혼할 때만 해도 영숙은 이제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5살 손자 준이의 등하원은 온전히 영숙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손자를 씻기고 밥을 먹이며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고 나면 어느새 9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가서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며 밑반찬 5-6가지를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손자를 데리러 가야 했고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봐주다가 며느리가 퇴근하면 그제야 자신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고 밥 한 술 뜨기도 귀찮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면 그게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손주 얼굴 보는 재미로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은 그런 영숙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것저것 시키기만 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비찜 간이 짜다며 반찬통을 째려보았고 그저께는 손자 옷에 얼룩이 묻었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영숙은 그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어서 용돈은 다음 달에 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고 영숙은 애써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들 내외에게 용돈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2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음 달로 또 그 다음 달로 미뤄지더니 결국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영숙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자에게 배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SNS라는 것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계정에 들어가 보니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해외여행 풍경, 그리고 며칠 전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영숙의 가슴을 멍들게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글귀와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적어도 몇백만 원은 할 것이라는 짐작은 되었습니다.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다던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기죽을까봐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시커먼 멍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1,000원짜리 파리약도 아깝다고 참으면서 며느리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사들이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영숙은 팥뿌리를 칼로 싹둑 자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들인 건지 상전을 모신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여느 때처럼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며느리의 요구는 더욱 많아지곤 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은의 친정 식구들에게 보낼 선물을 영숙에게 포장하게 시켰고 재작년에는 송년 모임에 가져갈 음식을 10가지나 만들게 했습니다. 올해는 또 무엇을 시킬지 영숙은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자 지은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면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냉장고에 먹을 거 없으니까 장 좀 봐주시고요. 아, 그리고 화장실 변기가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솔로 박박 밀어주세요.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영숙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하이힐 소리를 딸깍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숙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65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고무 장갑을 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이 집에서 무엇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무급으로 부려먹는 파출부인가 하고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영숙은 묵묵히 걸레를 들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영숙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에서 깨자마자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데일 듯 뜨거웠고 목구멍은 칼로 긁는 것처럼 따끔거렸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다시 이불 속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더듬어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시각은 아침 6시 반이었고 1시간 뒤면 손자 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야 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며느리 지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쯤 울리고 나서야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침을 꿀꺽 삼키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가겠구나.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쑤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애들 좀 부탁한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 어머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절대 못 빠지거든요. 약 드시고 좀만 참으시면 안 돼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열이 펄펄 나서 못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약 먹고 참으라니 그 말은 곧 기어서라도 나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정말 아파서 그래. 몸을 일으킬 수가 없구나. 에휴, 어머님도 참. 감기 정도는 약 먹으면 좀 나아지잖아요.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어머님이 안 오시면 준이는 어떡하라고요? 걱정 한마디 없이 자기 사정만 늘어놓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영숙은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베개 옆에 던지자 화면이 꺼졌고 방 안은 빗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아프다고 누워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슬펐습니다. 아들 민호에게도 전화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민호가 회사에서 곤란해질 것을 생각하니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숙은 혼자 끙끙 앓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기어가 물 한 잔을 마셨고 찬장에 있던 해열제 2알을 털어 넣었습니다. 밥은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영숙은 그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영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민호였고 영숙은 기침을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그래, 좀 알았다. 지금은 좀 나아졌어.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오늘 회의가 있어서 못 갔어요. 내일은 제가 반차 내고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걱정이라도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까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영숙은 괜찮다고 푹 자고 나면 나을 거라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앓고 나서야 영숙은 겨우 몸을 추슬러 다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은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자 지은은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의 기색은 없었고 마치 휴가 다녀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픈 것이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는 뉘앙스가 역력했고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도리어 핀잔을 듣는 기분이 들었지만 영숙은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주말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숙이 아들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고 통화를 끝내자마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나와봐. 민호가 화들짝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고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 응급실이래. 뭐? 장모님이? 어디가 안 좋으시대? 소화가 안 돼서 그러셨나 봐. 일단 빨리 가자. 영숙은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고열에 시달리며 못 가겠다고 했을 때는 약 먹고 참으라던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소식에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저려왔지만 내색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많이 안 좋으시니? 지은은 영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급하게 외투를 걸치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일단 가봐야 알죠. 여보, 빨리 차 빼. 민호가 현관으로 뛰어가다가 문득 영숙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준이 좀 봐주세요. 저희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라. 아들 내외가 허겁지겁 나간 뒤 영숙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5살 손자 준이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어디가? 응, 외할머니가 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단다. 금방 오실 거야. 영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최 여사는 급성 소화불량으로 입원했는데 큰 이상은 없고 2, 3일 정도 입원해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다행이라며 안도했지만 다음에 이어진 민호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 동안 준이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장모님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사돈 어른 잘 챙겨라. 전화를 끊은 영숙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흘을 알아누웠을 때는 걱정은커녕 약 먹고 참으라던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의 가벼운 소화불량에는 병원에 붙어 있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고열은 민폐였고 사돈의 소화불량은 비상사태였습니다. 영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문득 어린 시절 민호와 겹쳐 보였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팔자가 이런 거지 뭐 하고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아들 내외가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병원에서 밤새 엄마 곁에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민호가 지은의 어깨를 주무르며 위로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그나저나 배고프다. 어머님, 저녁 뭐 있어요?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차려둔 밥상을 날랐습니다. 미역국에 불고기, 나물 3가지까지 정성껏 준비한 상이었습니다. 지은은 밥상을 보더니 고맙다는 말 대신 투덜거렸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어머님, 요즘 입맛이 없어서 간이 센 게 좋거든요. 그 순간 영숙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손자를 돌보며 밥 해주고 재우고 씻기느라 허리 한 번 못 폈는데 돌아온 것은 국이 싱겁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좀 짜게 할게. 그날 밤 영숙은 자신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영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어진 허리, 그 모습이 영락없는 늙은 식모 같았습니다. 영숙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영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5 결혼하던 날의 사진이었고 옆에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하고요. 사진첩을 덮은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잘 키워서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면, 아니 장가 보내면 자신도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무급파출부였고 아들에게는 공기 같은 존재였으며 사돈에게는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약 먹고 참으시면 안 돼요. 라는 그 차가운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잖아. 라는 친정 어머니를 걱정하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요. 자신의 아픔은 민폐였고 사돈의 아픔은 비극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영숙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숙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꿈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돈 최 여사가 퇴원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은이 아침부터 들뜬 목소리로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집에서 집들이 겸 친정 식구 모임 하는 거 아시죠? 10시까지 오셔서 음식 준비 좀 도와주세요. 영숙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집들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는 듯이 시간까지 정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마. 전화를 끄는 영숙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친정 식구 모임이면 사돈 최 여사도 오고 지은의 언니와 동생들도 올 터였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뻔히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 행사인데 안 갈 수는 없었고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아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영숙을 보자마자 앞치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갈비찜이랑 잡채는 제가 주문해뒀는데요. 나물이랑 저는 직접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엌에 재료 다 있으니까 부탁드릴게요. 인사도 없이 바로 일거리를 던지는 며느리를 보며 영숙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동태전과 호박전에 쓸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지은의 환한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어머, 언니 왔어? 어서 와. 우리 막내,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졌네. 영숙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붉은 점이 생겼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물 3가지를 무치고 전을 대여섯 접시나 부쳐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돈 최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은이 마치 연예인을 맞이하듯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몸은 좀 어때? 아직도 속이 안 좋아? 괜찮아. 이젠 다 나았어. 우리 딸이 걱정해줘서 금방 나았지. 최 여사는 우아하게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친정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고 방석까지 깔아드렸습니다. 영숙은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고열로 쓰러졌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잠시 뒤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다 됐어요? 다들 배고프시대요. 거의 다 됐다. 조금만 기다려라. 빨리요. 우리 엄마 아직 속이 안 좋아서 뭔가 먹어야 한대요. 지은은 그 말만 남기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자 열댓 명의 친정 식구들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최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이 직접 다 하셨어요?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 난 이런 건 통 못하는데. 칭찬처럼 들렸지만 영숙은 그 말 속의 숨은 뜻을 알아챘습니다. 나는 이런 허드렛 일은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가장한 조롱이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워낙 베테랑이시잖아요. 저희 집 음식은 다 어머님 솜씨예요. 그 말에 친정 식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친정 식구들 입에 음식을 넣어주느라 바빴고 최 여사는 소파에 기대앉아 여왕처럼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갈비찜이 예술이야. 우리 사위 최고야. 집도 넓고 인테리어도 세련됐고. 언니,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영숙에게 앉아서 밥 먹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숙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이 떨어지자 지은이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더 갖다 주세요. 영숙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냉장고에서 갈비찜 그릇을 꺼냈습니다. 무거운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땀이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 테이블에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최 여사가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수고가 많으시네. 우리 집은 이런 일 있으면 다 밖에서 시키는데 사부인은 참 부지런하셔.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있어서 이런 허드렛 일은 남에게 시킨다는 뜻이었고 직접 뛰어다니는 영숙을 한 수 아래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의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면 우리 지은이는 완전 복받은 며느리다. 친정 식구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영숙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아들 체면을 생각하면 대꾸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꾹 참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목청을 높여 말했습니다. 참 사부인, 과일 좀 깎아주실래요? 영숙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사돈에게 심부름을 시키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영숙은 이를 악물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사과 5개를 깎아 접시에 담아 내가자 최 여사가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예쁘게 잘 깎으셨네. 저거 하나만 더 깎아주실래요? 영숙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사과를 다시 깎아 내밀었고 최 여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현관에서 배웅하는 지은과 민호 뒤에 서서 고개만 까딱거렸습니다. 아무도 영숙에게 오늘 고생 많았다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숙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여사가 나가면서 지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 부려먹기 참 좋겠다. 공짜 파출부가 따로 없네. 그 목소리가 영숙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도구, 고장나면 불편한 가전제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영숙은 텅 빈 거실에서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 찌꺼기가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호도 어색하게 웃으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프라이팬을 박박 문지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이 집에서 뭔가 가족인가, 식모인가, 아니면 그냥 쓰다 버리는 물건인가 하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바닥까지 쓸고 닦은 뒤에야 영숙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방에서 나온 민호가 멋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다. 버스 타고 갈란다. 어머니, 그래도 됐다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조롱과 무시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쓸모가 있다니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구나 하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영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들이가 있고 나서 며칠 뒤 영숙은 여느 때처럼 아들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지은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을 돌아다녔는데 그 모습이 영 수상쩍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을 때면 저렇게 기분이 좋은 척하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은이 부엌으로 다가오더니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빠 칠순 잔치하는 거 아시죠? 호텔에서 해요. 영숙은 시금치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어른의 칠순이라면 당연히 축하드려야 할 일이었고 영숙은 이미 축의금 봉투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축의금도 준비해뒀어. 아, 돈도 돈인데요. 부탁이 좀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한층 달콤해졌고 영숙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목소리를 낼 때는 틀림없이 귀찮은 부탁이 따라오곤 했습니다. 손님이 한 5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경황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일찍 오셔서 답례품 포장하는 것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50개 정도 되는데
리본 묶고 카드 넣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사돈댁 칠순 잔치에 가서 답례품 포장이라니 그것도 50개나 되는 것을 혼자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입구에서 손님 안내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랑 언니 동생들은 테이블에서 아빠 옆에 있어야 하거든요. 어머님이 입구에서 오시는 분들 자리 안내해 주시면 딱일 것 같아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내라고, 입구에서 손님 안내를 하라고,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입구에서 안내를 하라고? 네, 호텔 직원한테 맡기면 돈이 더 들잖아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인건비도 아끼고 좋잖아요. 어차피 어머님은 우리 쪽 사람이시니까 어색하지도 않고요. 지은은 마치 당연한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쪽 사람이라는 말이 영숙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우리 쪽 사람이니까 부려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은 도마 위에 놓인 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고 류마티스로 고생하는 손목은 조금만 무리해도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50개의 답례품에 리본을 묶고 카드를 넣으라니, 그것도 모자라서서 손님들을 안내하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내가 손목이 안 좋아서 포장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에이, 어머님. 리본 묶는 게 뭐가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별거 아니던데. 지은은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직접 해본 적도 없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영숙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안내는요, 그냥 입구에 서서 오시는 분들한테 몇 번 테이블인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앉을 일도 없고 걸어 다닐 일도 없으니까 힘들 것도 없어요. 지은은 손사래를 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돈댁 칠순 잔치에 시어머니를 불러다가 답례품 포장을 시키고 입구에서 손님 안내까지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돈댁 친척들이 수십 명 모이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호텔 직원처럼 부려먹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말이 좋아 부탁이지, 이건 그냥 자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자신의 부탁이 얼마나 황당한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자를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밑반찬을 만들었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파서 쓰러져도 약 먹고 참으라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들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나르는 동안 사돈에게 조롱을 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공짜 파출부, 쓸모 있다는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영숙의 인내심이라는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꾹꾹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댁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안내원 노릇을 하라니, 이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마. 지은은 영숙의 대답에 활짝 웃으며 손뼉까지 쳤습니다. 역시 어머님, 감사해요. 그날 10시까지 오시면 되는데 9시 반까지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장할 시간도 있어야 하니까요. 지은은 신나게 떠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알아서 하마 라는 말의 진짜 뜻을 며느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시금치를 다시 집어들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번 본때를 보여줄 것인가 하고요. 그날 저녁 영숙은 자신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빈 방이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영숙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50개의 답례품을 포장하고 입구에서 손님들에게 굽실거리며 안내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돈댁 친척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사돈인데 왜 저기서 일하고 있어? 시어머니를 종부리듯 하네. 라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며느리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것인지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 사이로 손을 넣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곱게 비닐에 쌓여있던 그 옷은 남편이 살아생전 선물해준 실크 원피스였습니다. 짙은 자주색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고급스러운 원피스였고 20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고 고이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원피스를 가슴에 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만큼은 65해의 무게를 잊은 듯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이제 그만 참자. 영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 참았고 손주를 위해 참았으며 집안의 화목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의 대가는 조롱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식모 취급, 공짜 파출부, 쓸모있는 가전제품, 그것이 자신에게 붙은 딱지였습니다. 영숙은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빛바랜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거의 쓰지 않던 립스틱이 있었고 영숙은 뚜껑을 열어 붉은 립스틱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주 바르던 색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는 손도 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립스틱을 손등에 살짝 발라보았습니다. 붉은색이 손등 위에 선명하게 남았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쓸만하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자존심이었으며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토요일 9시 반까지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포장 재료는 제가 미리 가져다 놓을게요. 영숙은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분명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알아서의 의미를 며느리는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무언가가 서서히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토요일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씌운 프레임을 박살낼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며느리뿐 아니라 사돈 최 여사에게도 잊지 못할 하루가 될 터였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오늘 있을 일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고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며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5년간 쌓인 울분을 한꺼번에 터뜨릴 날이었고 영숙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니 벌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9시 반까지 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포장재료 로비에 가져다 놨어요. 영숙은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9시 반이라 그 시간에 맞춰 가서 꼬박꼬박 일하는 시어머니를 기대하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영숙은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욕실로 들어간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기미가 낀 볼,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돌보지 않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들 집 일에 손자 돌보는 일에 온 시간을 쏟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영숙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적시자 묵은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샤워를 마친 영숙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방으로 나왔습니다. 벽장 문을 열자 며칠 전 꺼내두었던 실크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자주색 원피스는 남편이 40주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남들 챙기느라 자기 옷은 안 사더라고. 이거 입고 우리 둘이 여행 가자. 하지만 그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원피스는 한 번도 입지 못한 채 장롱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꺼내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곱게 보관해온 덕분에 옷은 새 것처럼 윤이 났습니다. 영숙은 원피스를 입기 전에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미용실로 향했고 문을 열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서 그래요. 머리 좀 예쁘게 해주세요. 잔치라도 있어요? 뭐, 비슷한 거요. 영숙은 의자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이 머리를 감겨주고 롤을 말아주는 동안 영숙은 오늘 있을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하는 얼굴, 사돈 최 여사의 굳어지는 표정, 그리고 자신이 던질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우아하게 올린 머리를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영숙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방치했는지 조금만 손질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숙 씨,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10년은 젊어 보여. 사장님의 칭찬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침대 위에 펼쳐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실크 원단이 피부에 닿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고 몸에 딱 맞는 핏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장롱 서랍에서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꺼내 걸었는데 이것 역시 남편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붉은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천천히 입술에 색을 입히자 얼굴이 한층 화사해졌습니다.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주눅든 식모가 없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당당하고 우아했으며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달싹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영숙, 너 오늘 한번 제대로 미쳐보자.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라던 시간인 9시 반은 이미 30분이나 지나 있었고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두룩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에게서 12통, 민호에게서 8통, 합쳐서 20통이 넘는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를 받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애가 타도록 놔두고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은이었고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목소리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짜증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요? 지금 9시 반 한참 넘었는데 어머님이 안 오시잖아요. 포장은 누가 해요? 손님들 곧 오시는데. 아, 그거. 미안하다. 좀 늦을 것 같아. 네. 늦다니요? 얼마나 늦으시는데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좀 이따 갈게. 영숙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지은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지만 영숙은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자 영숙은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5년간 벨이 울리면 뛰어가고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던 자신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주인공이었고 모든 것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흘러갈 터였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짙은 자주색 원피스는 몸매를 날씬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올림머리에 붉은 립스틱까지 어디서 봐도 품이 있는 귀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바깥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스했으며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영숙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오늘 너무 예쁘시네. 어디 좋은 데 가세요? 네, 잔칫집에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잔칫집이 맞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는 곧 달라질 터였습니다. 대로변으로 나온 영숙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노란색 택시가 멈춰 서자 영숙은 뒷좌석 문을 열고 우아하게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신라 호텔이요. 기사가 백미러로 영숙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 무슨 행사 있으세요? 차림이 아주 고급지시네. 네, 칠순 잔치에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잔치집 가시는 거면 기분 좋으시겠네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기분 좋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근거림은 설렘이기도 했고 기대이기도 했으며 그리고 복수심이기도 했습니다. 택시가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영숙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영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자를 돌보고 아들 집을 청소하고 밑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널었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서 쓰러져도 약 먹고 참으라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들이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나르는 동안 들었던 조롱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공짜 파출부, 쓸모있는 가전제품,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었고 사돈 최 여사에게도 같은 굴욕을 맛보게 할 터였습니다. 택시가 신라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서자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고 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똑딱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연회장 위치를 확인한 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숙은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이 연회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어깨는 꼿꼿했으며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구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영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 서자 영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잡담소리가 들려왔고 그 안에는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수십 명의 하객들이 있을 터였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씌운 프레임을 박살내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었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에게로 쏠렸습니다. 화려한 장신구와 당당한 태도에 하객들의 눈이 동그래졌고 잠시 웅성거림이 멈추었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지은이 영숙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속삭이듯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왜 이제 오세요? 그리고 그 옷은 뭐예요? 답례품은요? 손님 안내는요? 영숙은 며느리를 한번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 연회장 안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완벽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지은이 당황하여 영숙의 뒤를 쫓아왔지만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은 여유로웠고 표정은 담담했으며 눈빛만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정면에는 헤드 테이블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사돈 최 여사가 주인공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곧장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한 걸음씩 가까워질 때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점점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연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헤드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영숙을 따라 움직였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 누구시지? 되게 고급스러운데. 글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친척분인가? 영숙은 그 시선들을 즐기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깨는 꼿꼿했고 턱은 살짝 치켜 올려져 있었으며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5년간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헤드 테이블에는 사돈 최 여사가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의 주인공답게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머리에는 금비녀가 꽂혀 있었고 손목에는 굵은 금팔찌가 번쩍거렸습니다. 그 옆에는 지은의 언니와 동생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맨 끝 상석 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망설임 없이 그 빈자리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 바로 옆자리, 주빈석 다음으로 좋은 상석이었습니다. 영숙이 다가오자 최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고 지은의 언니와 동생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의자를 끌어당기더니 털썩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주변의 당혹스러운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미안해요.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영숙이 태연하게 말하자 최 여사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여기 앉으시는 거예요? 저기 안내 데스크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에게 시어머니가 입구에서 손님 안내를 할 거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헤드 테이블 상석에 떡하니 앉으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안내요? 호텔 직원도 아닌데 내가 왜 안내를 해요? 나도 손님인데.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지은의 언니와 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닥거렸습니다. 그때 지은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지은이 영숙의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영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을 탁 뿌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미야, 왜 이래? 손님들 보는 데서 시어머니 팔 잡아 끄는 게 어딨어. 그 한마디에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고 연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최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를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나저나 물이 왜 없어? 목이 타서 죽겠네. 영숙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여전히 서 있는 지은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애미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물 좀 떠와라. 목이 칼칼해서 안 되겠다. 지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다니, 그것도 친정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을 떠오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느껴져 대놓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은이 망설이고 있자 영숙이 다시 한번 재촉했습니다. 왜 못 들었어? 시어머니가 목마르다는데 물 한 잔도 안 떠다 줄 거야?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고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치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물을 가지러 갔고 영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최 여사가 불편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오늘 우리 영감 칠순 잔치인데 좀 점잖게 해주셔야지요. 영숙은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오늘 경사스러운 날인데
제가 왜 분위기를 망치겠어요. 저도 축하드리러 온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숙의 눈빛은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의자에 기대앉으며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뒤 지은이 물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영숙 앞에 컵을 탁 내려놓는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시원한 걸로 다시 떠와. 네. 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영숙은 태연하게 물컵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찬물 좋아하는 거 몰라? 얼음 넣어서 다시 떠와.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 심부름을 2번이나 시키다니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었고 지은은 이를 악물고 다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최 여사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애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바빠요? 뭐가요? 애미는 저기 앉아서 밥 먹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쁜 건 일하는 사람들이지.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영숙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그 가시는 정확하게 최 여사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지난 집들이 때 시어머니를 부려먹었던 일이 떠올랐고 그때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뒤 지은이 얼음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이번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수고했다, 애미야. 영숙의 칭찬 아닌 칭찬에 지은은 대답도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식구들 사이에 앉은 지은의 얼굴에는 굴욕감이 가득했고 최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빛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테이블마다 요리를 세팅했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코스가 하나둘 차려졌습니다. 최 여사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오늘 우리 영감 칠순이니까 맛있게 먹어요. 하객들이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고 연회장에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영숙도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전복찜을 한 점 입에 넣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 이 전복 맛이 좀 이상한데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영숙의 목소리가 또 한 번 크게 울렸고 주변 하객들이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고 지은의 언니가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이 호텔 음식이 얼마나 유명한데요? 전복이 비리다니요. 영숙은 젓가락으로 전복을 뒤적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 입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가 봐. 우리 집에서는 이런 전복은 안 먹는데. 그 말에 최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칠순 잔치에 최고급 호텔을 잡은 것이 자랑이었는데 영숙이 음식 맛에 태클을 거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음식들도 하나씩 맛보며 평가를 늘어놓았습니다. 이 갈비찜은 간이 좀 짠 것 같고 잡채는 면이 불었네. 호텔 음식이 다 이래요? 지은의 동생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음식 맛이 안 맞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굳이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영숙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내가 뭘 어쨌다고. 솔직한 감상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도 못해요? 테이블 분위기가 싸해졌고 최 여사와 지은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그나저나 과일은 언제 나와요? 식후에 과일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데. 최 여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과일은 후식으로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사부인이 좀 가서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돈이 사돈에게 심부름을 시키다니, 그것도 자신의 칠순 잔치에서 주빈인 자신에게 가서 알아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네, 제가요? 네, 사부인이 주인이시니까 직원한테 말씀하시면 빨리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손님이라 말하기 그렇고. 영숙의 말에는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고 최 여사는 그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어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려는데 영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됐어요. 농담이에요. 앉으세요. 오늘 주인공이 왜 이러나요? 영숙은 킬킬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지은은 이를 악물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자적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누구야? 왜 저래? 사돈이라던데 좀 이상하지 않아?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고 연회장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와 지은은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지은의 언니와 동생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헤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고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좀 나가서 얘기할까요? 영숙은 아들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나 여기 잘 있는데. 어머니, 제발이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나 할 말 있으니까 너도 앉아 있어. 민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지은은 남편을 노려보며 왜 시어머니를 데려가지 못하냐는 듯 눈을 흘겼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회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영숙에게로 쏠렸고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 유리잔을 숟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하객들이 일제히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영숙을 주시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고 최 여사는 불안한 기색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영숙은 이미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인공의 사돈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되었고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 참다 못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영숙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가득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피해? 뭐가? 지금 음식 맛이 어떻다느니
고기가 어떻다느니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래. 근데 넌 왜 나한테 그랬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넌 왜 집들이 때 내가 만든 음식에 맛없다고 했어? 국이 싱겁다, 나물이 짜다 그러면서 트집 잡았잖아. 그건 괜찮고 내가 하면 안 돼? 지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고 그것이 지금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넌 왜 나한테 사과 깎아달라고 했어? 왜 설거지하고 있는 나한테 물 떠오라고 했어? 그건 괜찮고? 지은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최 여사는 딸과 사돈 사이를 오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사부인, 그만하시죠. 오늘은 제 영감 칠순 잔치라고요. 최 여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오늘 경사스러운 날인 거. 근데 사부인, 지난 집들이 때 기억나세요?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 나르고 설거지할 때 사부인은 뭐라고 했죠? 최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부인은 이런 건 통 못한다면서 나보고 부지런하다고 했잖아요. 공짜 파출부가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다 들었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날 지은에게 한 말이 영숙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최 여사를 쳐다보았고 최 여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회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영숙에게로 쏠렸습니다. 오늘 내가 한 짓이 기분 나빴어요? 창피했어요? 영숙이 지은과 최 여사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둘 다 대답하지 못했고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은 서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그 기분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느낀 기분이 딱 그거니까. 그 한마디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테이블을 붙잡았고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영숙은 아들을 한번 쳐다보더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라. 너는 가만히 있거라. 민호가 움찔했고 감히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고 목소리에는 5년간 쌓인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되었고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 사이를 지켜보았고 최 여사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 잔치집에서 미치셨어요. 지은이 소리를 지르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딸을 말리려 했지만 지은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우리 아빠 칠순이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지은의 외침에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을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다가와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 다 보잖아. 진정하라고?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뭔 짓을 하는지 안 보여? 대체 왜 말리지 않는 거야? 지은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민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최 여사가 눈물을 훔치며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다, 지은아. 그만해라. 더 창피해진다. 엄마가 왜 참아? 저 사람이 엄마한테 뭔 짓을 했는데. 지은이 울부짖었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상황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자리에서 슬금슬금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기분이 더럽니? 억울해?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멈칫했고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물티슈를 꺼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엄마가 당하니까 눈물이 나니? 억울하니? 영숙이 한 발짝 다가섰고 지은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너무나 매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 기분 잘 알겠지? 그게 내가 지난 5년 동안 느낀 기분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고 지은과 최 여사는 굳어진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애미야, 잘 들어라. 영숙이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인 나한테 한 짓이 딱 이거다. 영숙은 손가락을 꺾으며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한테 약 먹고 참으라고 했지? 열이 펄펄 끓는 나한테 손잡아달라고, 밥 해달라고, 청소해달라고 했잖아. 내 엄마 소화불량에는 병원에 달려가면서 나는 죽어가도 약 먹고 참으래. 지은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고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영숙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 떠와라, 반찬 해내라, 빨래 널어라, 청소해라. 일 시키는 건 그렇다 쳐.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지은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식모처럼 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집들이 때는 또 어땠어? 영숙이 최 여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 근데 너희들은 거실에서 깔깔대며 웃고 있었지. 나한테 앉아서 밥 먹으라고 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은과 최 여사의 행동은 분명 도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부인 영숙이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 부려먹기 좋겠다. 공짜 파출부가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은이한테 쓸모는 있다고 했잖아요. 최 여사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최 여사를 쳐다보았고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쓸모라니. 나는 사람도 아니고 물건이에요?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고장나면 버리는 가전제품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고 5년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똑같이 해봤어. 물 떠오라고 하고 사과 깎으라고 하고 음식 맛에 트집 잡고. 기분이 어때? 내 엄마가 당하니까 피눈물이 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창피함, 그리고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여사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할 말씀 다 하셨잖아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영숙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곤란함이 가득했고 어머니를 빨리 데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똑같아. 이 못난 아들놈아.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너는 왜 마누라 편만 들었어? 내 엄마가 아파서 쓰러져도 구박을 당해도 왜 한 번도 내 엄마 편을 안 들었어? 민호가 입을 달싹였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나한테 반말하고 심부름시키고 무시해도 넌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아들이라는 놈이 마누라 눈치 보느라 엄마는 안중에도 없더라. 영숙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너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돌아온 게 뭐야?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 있어? 아프면 병원 한 번 데려가 준 적 있어? 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영숙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어깨에 매며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은과 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사표를 낸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앞으로 손잡아달라, 밥해달라, 청소해달라 하지 마라. 나는 너희 집 식모가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 제사상은 너희들이 차리든 말든 알아서 해라. 차리기 싫으면 그냥 안 차려도 돼. 죽은 뒤에까지 신경 쓰기 싫으니까.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영숙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과? 늦었어. 5년 동안 그 고생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그 사과가 진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지은이 할 말을 잃었고 민호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민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연락하지 말라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평생 자식한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영숙의 목소리에는 비통함과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영숙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라. 더 할 말 없어. 영숙은 핸드백을 여며 돌아섰습니다.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영숙의 뒷모습은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5년간의 억울함에 찍는 마침표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지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여사의 고성도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민호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하지만 영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히려 귓가에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5년간 참고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고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손을 흔들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호텔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의 풍경이었지만 영숙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한강 쪽으로 가주세요. 공원 있는 대로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도심을 빠져나가 한강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너무 심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간 쌓인 울분을 생각하면 오늘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한강공원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영숙은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잔디밭과 시원하게 흐르는 한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산책을 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강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강물이 반짝거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5년간 아들 집 일에, 손자 돌보는 일에, 며느리 비위 맞추는 일에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야 자신의 시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부재중 전화와 문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 지은, 모르는 번호까지 수십 통의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들을 쓱 훑어보더니 다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벤치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며느리가 정말 반성을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숙은 자유로웠습니다. 5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강바람이 그 말을 받아 멀리 날아갔고 영숙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함께 흩어져 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들려왔던 며느리의 울음소리, 사돈의 고성, 아들의 외침이 이제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해방의 교향곡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일어서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온몸에 햇살이 쏟아졌고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영숙은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영숙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5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영숙에게도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위해라는 생각으로 희생을 도맡아 하던 영숙 씨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